자, 이제 어림셈법으로 갈 겁니다. 기본서는 331쪽, 합격서 111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말 뜻을 한번 보실래요?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어림셈법이에요. 다른 말로 경험셈법이라고도 불러요. 일단 어림셈법은요, 영업 경비 및 투자 수익 발생이 안정적인 소규모 부동산에 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해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하는 거, 대규모 부동산에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같은 걸 써요. 얘는 취득, 운영, 처분 3단계 가운데서요, 취득, 그 다음에 운용, 그 다음에 처분 이렇게 있는데요. 처분 소득을 안 따져요. 그리고 운영 단계 때 소득도 첫 해과 한 해 것만 따져요. 첫 해과 한 해 것만 딱 따져서 나머지 다 어림잡아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소규모 부동산에, 그리고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에 적합하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만들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처분 시 매각 수익 고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소득 첫 해 거 소득 한 해 것만 갖고 따져요. 세 번째 어림셈법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그만큼 복잡하고 복잡한 만큼 정교하겠지만,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아. 진짜로 잘 안 맞아.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써요. 실무에서 어림잡아 짐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교하다, 이론적이다, 요거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고요. 간단하다, 이해하기 쉽다, 요거는 어림셈법이에요. 잘 맞는다, 정확하다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고요. 잘 안 맞는다, 허접하다는 어림셈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좋아해? 허접한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림셈법이라도 잘해서 싹 다 맞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승수법부터 할 때요. 잘 보세요. 승수법입니다.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는데, 자,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자, 승수의 의미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잘 봐요. 개론은 암기를 막 하려고 하지 마요.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공부할 때 암기를 해야 뭐가 남는 걸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공법 같은 절차법은 암기를 해야 되겠지. 근데 개론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면 돼. 그냥 좀 익숙해졌는데 이거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으세요. 이 약간의 이 낙관주의가 되게 중요해. 아셨죠? 그렇게 돼야만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어요. 잘 보세요. 저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터져요. 자, 10 곱하기 2가 20이죠. 그러면 20은 10의 2배지. 저 2는 승수예요. 2배인 수. 몇 배인가를 나타낸 수. 그걸 승수라 그래요. 그렇게 놓고 친다면 여기다 소득액, 이게 수익이에요. 두고 여기다가 승수는 여기에 투자액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소득액이 수익인데, 저 소득액, 요 수익의 몇 배가 바로 투자액. 투자액은 결국 이 소득액의 몇 배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요. 만약에 여기 소득액 수익이 2천만 원이고 여기가 투자액이 1억 원이라 치면 저 안에 들어갈 숫자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제가 한 해 거니까, 따라서 한 해 소득이 2천만 원이면 투자액 1억 원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승수는.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승수의 의미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승수, 투자론에서 승수는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자본회수 기간을 의미한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식을 다시 쓸 거예요. 승수를 남겨두려고 그래요. 소득액분의 투자액 맞죠? 그게 승수예요. 그러니까 승수는 항상 여러분 소득액분의 투자액인데 분자의 투자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분모가 소득액이고.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분수에서 분자값의 의미를 따져서 명칭을 붙였죠. 승수는 아니야. 승수만큼은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 붙여요. 예컨대 분모에다가 총소득을 둔다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순의 짝은 무슨 투자액이었지? 총수는 무슨 투자액?
총수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전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아까 그렇게 기억했잖아요. 그러면 총수는 총투자액이에요. 위가 분자가 총투자액이 와. 그리고 이 승수를 읽을 때는 분모를 그냥 읽어. 뭐라고요? 총소득 승수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시 봐요. 승수 붙이는 요령입니다. 세전연금 흐름이 여기 왔다고 쳐. 그러면 짝이 되는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액이 분자에 올라가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지분 투자액이 분자에 올라가면서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세전현금 흐름 승수라고 읽어요. 세전현금 흐름 승수라고 읽어요. 길면 세전승수라고 줄여 말하기도 해요. 됐나요? 갖다 붙이면 돼. 그래서 여러분은 A가 있어. 그러면 A하고 짝이 되는 건 총 아니면 지분 투자액을 쓰는 거지. 그래놓고 읽을 때는 A 승수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요. 그 다음 수익률법으로 가요. 수익률법은 아까 썼던 숫자에서 여기가 5였었잖아요. 승수였었죠? 근데 위치를 바꿔놓고 1억을 여기다 써봐요. 그리고 2천만 원을 여기다 써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5분의 1이지. 5분의 1은 퍼센트로 20%. 제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예요. 그리고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승수는 수익률과 역수이고 클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저게 투자액이라고 그랬고 곱하기 수익률 그러면 이게 수익 소득액입니다. 그러면 투자액의 수익률을 곱하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은 당연히 투자액분의 소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투자액분의 소득액 수익 곱하기 100 이게 수익률이고 투자액이 1억이고 수익이 2천만 원이고 곱하기 100이면 20%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얘는 클수록 유리하지. 그러면 우리는 짝을 다시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총 그리고 총순전후고 공용부소가 있고요. 거기에 투자액은 총수는 총투자액이고 전후는 지분투자액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럴 때 이쪽 거를 분모로 하고 이쪽 걸 분자로 할 때 승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총소득 승수, 가능총소득 승수, 유효총소득 승수, 순영업소득 승수, 세전연금 흐름 승수, 세후연금 흐름 승수. 쟤를 분모로 하고 이걸 분자로 하면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승수를 갖다 붙여볼 건데 아시다시피 소득은 총순전후죠. 그럼 총순전후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놈하고 짝이 되는 투자액을 말해봐요. 총투자액이고 승수 말해봐요. 총소득 승수라고 부르면 돼. 여기 짝이 되는 투자액 말해봐요. 총투자액이고 말해봐요. 순영업소득 승수 기니까 순소득 승수라고 작게 줄여서 말해요. 순영업소득 승수라고도 해요. 순소득 승수라고 줄여서 보통 많이 말해요. 자 여기 짝이 되는 투자액 말해봐요. 지분 투자액이고 말해봐요. 세전연금 흐름 승수 줄여서 세전승수. 세전승수. 얘도 짝이 되는 거 말해봐요.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고 세후연금 흐름 승수. 이 중에서 대표 승수가 있어요. 대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순소득 승수예요. 그래서 얘를 보통 자본회수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본회수기간이라고 말해요. 승수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익률 할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요거 뒤집은 게 수익률이에요. 근데 뒤집은 게 수익률인데 요거 뒤집은 수익률은 여기서 안 배워요. 여기서 안 하고 비율분석법에 나와요. 조금 이따 뒤에. 비율분석법에 나온다.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불러요.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인데 그 다음에 요거 뒤집은 거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일컫는 말이 종합자본환원율이에요.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종합이 총이에요. 종합이 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합자본환원율 환원율이라고 붙는 건 다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부르는 말. 그럼 요걸 뒤집은 거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 흐름인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세금 계산하기 전에 세전수익률이에요. 세전수익률을 지분배당률이라고 불러요. 분모가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 흐름인데 진짜로 세전수익률이라고도 많이 말해요. 근데 세전수익률보다 지분배당률이라고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지분투자자 몫으로 배당되는 게 세금 계산하기 전에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투자자들한테 할당되어지는 게 보통 세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돌이의 연봉 같은 거 말할 때 갑돌이 소득 같은 거 말할 때 세전으로 말해요? 세후로 말해요? 세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세금까지 떼고 나서 말하면서 당신 월급 얼마 줄게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잖아요. 당신 월급 200만 원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받는 거는 본인이 세금 떼고 받는 거지 실제로 회사는 200만 원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세전이라고. 그래서 배당되는 게 세전 걸로 배당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금을 빼고 나면
세후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세후 현금 흐름이 올라갈 뿐이지. 그럴 때 여러분 이 두 개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이 두 개는 좀 중요해. 거기다가 순서독 순수까지 이렇게 총 3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 7개 중에서 저 3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와요. 종합자본환원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것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하고 지분 배당률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공부가 되시면 어떤 차이를 알게 되냐면 총자본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은 취득 운영 처분을 다 따진 거예요. 근데 얘는 운영소득 한 해 것만 따진 거예요. 한 해 것만 약식으로. 쉽게 말해서 실무에 쓰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앞에 수익률하고 이 수익률하고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실무에 쓰는 약식 수익률이라고. 한 해 것만 따진.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 다음 문제에다 적용을 할 거예요. 밑에 33회 뭐 구하래? 순도덕 순수. 그러면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순영업소득. 그럼 순영업소득을 구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빼면 순영업소득인데 얼마예요? 눈으로 봐도 500. 그럼 총투자가 얼마고? 1억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순영업소득 이거 500만 원인데 왜 뭐분의 뭐냐면 500만 원 분의 1억이라고. 쇽 지우고 나면 얼마예요? 20이지. 그잖아요. 20이 답이야. 눈으로도 그냥 구한다니까. 계산 문제라니까 이렇게. 겁나게 쉽다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를 포기하잖아. 마음속에 포기하잖아. 이런 것도 안 보여. 그래서 뭐라 그래? 다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33회 때 겁나게 쉬운 게 많다니까. 하에 속하는 게 12문제라고 말하면 안 믿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그날은 그렇게 말 안 해. 봐요. 그 시험 봐갖고 망친 사람들이 있는데 야, 하에 속하는 게 12문제였고 쉬웠어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날은 막 눈치를 봐야 돼. 눈치 보고. 그리고 나 좀 지나고 나서 냉정해지면 봐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지. 그게 안 보였던 거지 하고 설명하는 거죠. 쉬워요. 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비율 분석법으로 건너가요. 비율이에요. 비율. 다시 분수자 분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해 거 따지는 거. 화폐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아요. 비율이라고. 비율은 분수. 그리고 분자값의 이름을 주로 따라가는 거 아시죠? 그럼 대부 비율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대부 비율의 대부액은 빌린 돈이야. 대부액, 저당 대부액 내지는 융자액은 분자에 들어갈까 분모에 들어갈까? 분자에 들어가. 분자의 대부액이야. 대부 비율은 분자가 대부액이라고. 근데 융자 받을 때 보통 뭐 담보로 하죠? 부동산 담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담보로 한다고. 제발 집 그러지 말고. 따라서 부동산 담보로 한다고. 그 부동산 가치가 분모라고 이렇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대부 비율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요, 대부 비율이 저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대부 이런 말들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출. 그래서 대출 비율이라고도 말해요. 자, 그럼 대부 비율과 대출 비율은 같은 말이고 또 이게 융자액이니까 융자 비율이라고도 해요. 뭐라고도 한다고요? 융자 비율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말해요. 담보 인정 비율. 일상에서 담보 인정 비율 들어보셨죠? 그게 LTV요. LTV. LTV, DTI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LTV가 담보 인정 비율. 이건 담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뭐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5천만 원 빌렸다 치면 대부 비율은 50%예요. 근데 쟤만 딱 나왔고 딴 게 없으면 우리가 헷갈림이 덜 할 텐데 어떤 개념이 있는데 유사 개념이 또 하나 나오면 그때부터 헷갈림이란 게 와요.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 그래서 아까 총자본 수익률하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헷갈린다고. 근데 총자본 수익률은 소득, 이득, 자본이득, 취득, 처분 다 따진다고. 취득, 운영, 처분 다 따지는데 아까
종합자본화율은 처분소득 안 따지고 운영소득 하나값만 따진다고. 지분수익률은 아시다시피 취득, 운영, 처분 다 따진다고. 지분수익률이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근데 지분배당률은 하나값만 따진다고. 자, 이렇게 개념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딱 있으면 안 헷갈리는데 부채비율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럼 부채비율은 뭔데? 의미가 이거예요. 앞으로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분모가 뭘까? 자기자본이요. 그리고 부채는? 분자는 참 부채예요. 부채, 타인자본. 그래서 여러분 자기자본분의 타인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분의 부채가 되는 거라고. 위에 거다고 구분하셔야 돼. 영락 없이 나는 이게 부채비율 같아요 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대부비율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경우 내 돈이 얼마야? 5천. 빌린 돈이 얼마야? 5천. 그러니까 부채비율로 바꿔주면 분모가 5천이고 분자가 5천인 거예요. 그럼 숫자가 1이니까 퍼센트로 100%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 하면. 그럼 만약에 여기가 1억짜리 부동산 담보로 6천 빌렸다 치면 대부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60%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돈 얼마예요? 4천. 빌린 돈 6천이 되기 때문에 4천분의 6천이 되는 거로 1.5가 돼요. 따라서 150%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대부비율이 약간 올라갔거든요. 근데 부채비율은 아주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근데 개념 이해를 못하니까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이 100%다 이런 말이 나오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인 식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잖아. 눈으로 봐도 내 돈 5천 빌린 돈 5천 100%네. 그렇게 알아봐야 돼. 눈으로 딱 봐도 대부비율이 60%란 말은 내 돈 4천 빌린 돈 6천 4천분의 6천 1.5 150%네.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 알아봐도 쉽게 알아보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려요. 요령. 대부비율 알면 부채비율을 쉽게 구하는 법들. 그 다음 다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의 경우의 개념을 알아두시고 한 세트로 중요한데 또 하나 세트가 있어요. 늘상 우리 그냥 뉴스만 틀면 그냥 늘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 LTV 그 다음 DTI. 그래서 여러분은 DTI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DTI 가기 전에 LTV에 의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이렇게 두 개를 곱해. 그러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나와요. 융자액이.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요 식을 좀 이따 써먹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TI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DTI를 총부채 상환비율,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라고 말하는 건데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 그래요. DTI는. 요건 담보 능력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연간 소득액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부채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으로 봐도 돼. 부채 상환액이에요. 근데 이 부채 상환액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부채 상환액이냐? 그거는 좀 이따 제가 DSR하고 비교해 드릴 거예요. 다시 와요. 자,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면 연간 소득액분의 연간 부채 상환액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 아까 이 식을 제가 말하면서 뒤에서 쓴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네, 이거 아까 이랬잖아. 저당 내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이렇게 하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고 융자 상환액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때 이 식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는 시간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DTI 기준. 그거 봐요. 이렇게 곱하면 연간 부채 상환액이지. 연간 부채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럼 저당 상수로 나자 나누면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할 수 있지. 그럼 이런 식이 하나 나오지. 보세요. 연간 소득액 곱하기 DTI.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까지가? 연간 부채 상환액. 그거를 저당 상수로 나누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지. 이게 LTV에 의한 대출 가능한 금액이고 이게 DTI에 의한 대출 가능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좀 이따 관련 문제까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진짜 잘 나와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5개나 나왔어. 요거 구하는 게. 근데 책대로 보면 막 겁나게 식이 막 풀이 과정이 돼갖고 1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 15초면 답이 나와요. 저거만 알면.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딱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DTI로 끝나면 좋은데 이 DTI 기준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상환 능력이거든. LTV는 담보 능력이고 DTI는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저걸로 끝나면 좋은데 뭐가 등장했죠? 혹시 아시는 분? DSR이 등장했다고. 그럼 요즘에 DSR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DTI하고 DSR의 경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DTI를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거는 말이죠.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상환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간 부채 상환액이 뭐냐 이거지. 부채 상환액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뿐 아니라 기타 대출의 이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거 원리금 상환액에다 기타 이자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그런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우리말로는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차이 봐봐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아니라 원리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럼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DSR은 똑같아. 이거 기억 못해도 똑같다고 식이.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지만 이때 부채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여긴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얘는 원리금 원금까지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적용하면 대출이 훨씬 대출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산식도 나중에 DSR 기준이든 DTR 기준이든 계산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원리도 똑같은데 차이점이 DTI는 이자만, 기타 대출의 이자만, DSR은 원리금을 집어넣는다는 것만 알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애들 모의고사 보면 꼭 DSR을 내요. 일부러 다른 셈이. 그러면 제가 그걸 풀 수 있도록 미리 다 말해드린다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못 풀어.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리거든. 그대로 하면 돼. 15초 내에 푸는데. 뭐 몰랐대. DSR 그게 그건지. 그것만 딱 하면 똑같아요. 아셨죠?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여러분 차주가 갑자기 왜 차주인이 차를 어디다 세웠길래? 차주가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 이거 차입자야. 근데 일본식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뭐라고 불러? 차주. 그럼 돈을 빌려준 쪽은? 그렇죠, 대주. 이렇게 말한다고. 이거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DSR은 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자까지만 그러면 DTI고 원리금까지 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물론이고 기타 대출에 이자까지만 그럼 DTI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까지 그러면 DSR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LTV DTI 적용하는 문제 푼다 그랬죠?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 A는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시장 가치가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A가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 대출받고 있어요, 기존에. 근데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연저당 상수는 0.1이고 LTV는 50% 이하고 DTI는 40% 이하고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다 만족해야 된대. 그럼 LTV 기준을 그냥 바로 가 눈으로 부동산 가치 얼마인데 3억에 곱해봐요. 3, 5, 15 그럼 1억 5천 대출 받을 수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0.5니까 절반 1억 5천 대출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지. 그럼 DTI만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지. 그럼 DTI만 계산기로 계산하는데 연간 소득 얼마예요 이 사람? 5천만 원 곱하기 0.4 그러면 이제 암산하실 수 있는 4, 5, 20 2천만 원 2억 아니에요 2천만 원 40%니까 그 다음 나누기 0.1하면 2억 이렇게 해봐요. 2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둘 중에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단 말은 이거는 2억까지 대출되고 이건 1억 5천까지 대출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단 말은 더 큰 걸로 해야 돼 작은 걸로 해야 돼? 항상 언제나 더 적은 걸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두 가지를 만족하니까 더 큰 걸로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은행이 더 많이 빌려주겠다. 당연히 더 적은 돈을 빌려주겠지. 두 가지 다 조건을 충족한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1억 5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1억 5천이 대출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얼마 받았어? 5천 받았으니까 추가로 얼마 더 받을 수 있어? 1억 더 받을 수 있지. 답 1억이야. 그래서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LTV는 눈으로 구하고 DTI는 계산기로 딱 구해서 둘 중에 작은 거 거기서 기존 대출 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15초 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걸 살짝 바꿔서 뭐라고 나왔어? DSR로 나왔어. 이렇게 DSR로 나왔어. 그러면 시험도 총부채 여기다가 원리금이라고 갖다 붙이겠지.
자, 이렇게 주면 풀이 방식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진다니까. 똑같다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의대로 풀으라고. 아셨죠? 모의고사 나오면 의대 풀어요? 4월에 나올까 5월에 나올까 모르겠지만 나오면 우리 풀어요. 아셨죠? 요걸 까먹는다고. 제가 다음 할 때 또 설명하는데도 까먹는다고. 그래갖고 DSR로 나오는 바람에 못 풀었어요. 이런다니까. DTI만 나오면 풀 텐데 DSR로 나와도 똑같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억 원이 정답입니다. 그다음 이제 부채 감당률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DTI 나오지, DSR 나오지, DCR 나오지. 그러니까 막 AC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DCR은 부채 감당률은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가능한 금액에서 써요. LTV DTI, LTV DSR은 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가능한 금액에 적용하고요. LTV하고 DCR은 상업용 부동산, 상가 있죠, 상가 대출 같은 데는 부채 감당률이 적용됩니다.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부채 감당률이 여기 있고 여기도 부채 감당률 부부입니다. 부부. 이렇게 순영업소득이 분자에 올라가고요. 이 둘을 맞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부부 맞바꾸는 거예요. 절대 분자하고 맞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채 감당률에서 분모에 들어갈 게 순영업소득인지 아니면 부채 서비스액인지 혼동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뭐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냅니다. 의미가. 그럼 만약에 얘가 1000이고 얘가 1200이면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의 1.2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영업소득은 부채를 감당하고 200이 남습니다. 자,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0.8배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것들은 무조건 하고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기 바랄까 작기 바랄까? 크기 바라죠. 그래야 내 돈을 갚을 수 있겠지. 그래서 1보다 크다는 말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지만 1보다 작다는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1보다 크다는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 남는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의미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 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공식을 저절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부채 감당률을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가고 여기에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맞바꿀 수 있어요. 그럼 맞바꿔 놓으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하면 부채 서비스액이고 그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눠주잖아요. 그럼 저당대부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하나에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고 나누기 저당상수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지. 이게 LTV, DTI 할 때 아까 LTV, 여기는 DCR에 의한 대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럼 아까 LTV하고 DTI를 적용하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가능한 금액이고 LTV하고 DCR을 적용할 때는 상업용 부동산의 상가 대출 같은 데 보통 적용됩니다. 요거는 10년 동안 한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아까 LTV, DTI는 5번 나왔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LTV, DTI는 앞에가 곱하기 나누기고 요거 DTI는 LTV, DTI는 그러니까 LTV 같은 경우 DTI 같은 경우는 곱하기 나누기지만 DCR은 나누기라는 점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DTI는 아까 앞에가 곱하기 뒤에가 나누기. 얘는 나누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다 또 모아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아 그렇구나.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유형별로 모아서 정리하면 되죠. 효과적이거든요. 그건 또 그대로 또 합니다. 그러면 쉽게 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자, 말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도에 관한 측면을. 여러분 대부비율 겁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비율과 함께 딸린 대부비율, 부채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세트로 다 중요합니다. 그게 한 세트입니다. 그다음 부채 감당률도 겁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중요하다고 한 거 말해봐요. 대부비율 중요합니다. 대부비율과 딸린 식구 말해봐요. 대부비율, 부채비율,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그렇게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채 감당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걔네들의 별표를 친다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걔네들의 별표에 중요한 걸 별표 5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의 중요도는 별표가 한 2개 정도로 확 줍니다. 근데 2개 정도는 됩니다.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독보적으로 아까 걔네들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 채무 불이행률은 그만큼은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뭐냐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 이거 들어온 돈, 이거 나가는 돈입니다. 유효 총소득 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둘이 똑같으면 손과 이익이 분기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채무불이행률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의 경우는 중요도가 별표 하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중요도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등장했으니까. 제가 아까 뭐의 역수라고 그랬죠? 총소득 승수 역수입니다. 여러분 총소득 승수는 분모가 총소득이고 분자가 총투자액인데 그놈의 역수니까 분모가 총투자액, 분자가 총소득이 됩니다. 근데 총투자액과 부동산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총소득, 요게 총투자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해도 됩니다. 요걸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총소득 승수와 역수라는 것이고, 그 다음 영업경비 비율입니다.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만 역시 별표 하나 정도쯤 되고요.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입니다. 근데 이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을 쓸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 유효 총소득을 쓸 때가 있는데 유효 총소득을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자, 유효 총소득이 1억입니다. 영업경비가 4천만 원이면 몇 %입니까? 유효 총소득이 1억인데 1억에 4천만 원이면 몇 %냐고. 40%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공식 외울 필요도 없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유효 총소득 1억인데 영업경비가 5천이면 50%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도 시험에 지금까지 2번 나왔습니다. 유동비율이 통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한 줄씩에서 2번 나온 겁니다. 유동비율은 골뱅이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입니다.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인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단기부채를 말하고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간단 말은 기업이 현금 동원 능력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의 단기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현금을 동원하는 능력이 그만큼 높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현금 동원 능력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동비율이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로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을 유동비율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앞으로 문장으로 등장할 때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을 유동비율이라 한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의미는 뭐냐면 기업의 현금 동원 능력이 그만큼 높다, 그런 뜻입니다. 저게 높아질수록. 그러면 중요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그 세트하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하고 걔네 둘이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5개급에 해당되고 그 다음 채무 불이행률은 그만큼은 아니고 뚝 떨어지는데 별표 2개급은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별표 하나 정도쯤 된다. 근데 이거보다 비율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온 거는 요만큼만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저거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대신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점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산도 나올 때마다 해보는 거고 공식을 외워서 계산 문제를 풀라고 하지 마시고 계산 문제 나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식이 저절로 입력이 되면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갈까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볼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그러면 여러분 순소득 승수하고 총소득 승수를 봐야지.
자, 순소득 승수. 분모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순소득이 줄임말이니까 뭐냐고. 순영업소득이 분모, 분자는 총투자액. 총소득 승수는 분모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 총소득, 총영업소득이라고. 총소득, 분자는 총투자액. 아유, 찝어줘도 모르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분자는 똑같네. 근데 분모는 어느 게 더 커요? 총소득이 더 크지.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똑같이 분자값은 10이고 총소득이 얘가 더 커. 그러면 얘는 2고 얘는 5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분모가 크면 분수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순소득 승수가 더 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얘는 5고 얘는 2니까.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1번은 맞네. 그럼 2번은 봐요.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세전승수하고 세후승수 중에 뭐가 크겠어? 아니, 방금 순소득 승수가 더 크다며. 그럼 당연히 똑같이 세후가 크겠지. 아니, 위에 건 이해가 되면서 밑에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뭘 이해한 거예요? 아니, 좀 전에 그랬잖아요. 분수는 분모가 크면 분수는 작아진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세전승수가 이렇고 세후승수는 이렇잖아요. 그러면 세전현금 흐름이 세후현금 흐름보다 크잖아. 그러면 당연히 세후승수가 크지.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산수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어떤 분이 말하기를 1번은 이해가 됐는데 2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 4번의 담보 인정비율이 LTV인데 이걸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잠깐만 봐요. 여러분 LTV가 60%래. 자,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 6천만 원 60%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결국 60%는 남의 돈이죠. 그럼 60%가 남의 돈이고 자기 돈은 40%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 비율이 60%란 말은 지분 비율이 40%란 얘기니까 이 사람이 60%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됐죠? 그럼 전체 투자액 가운데 40% 내 돈, 빌린 돈 60% 이렇게 6천만 원만큼 빌린 거지. 됐죠? 그 다음 5번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그랬지. 됐나요? 다시 한번 이거 잘못 모를까 봐. 대부 비율이 70%야. 지분 비율은 30%고 대부 비율이 50%면 지분 비율도 50% 이렇게 내 돈하고 빌린 돈의 비율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회수기간법하고 회계적 이익률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출제 빈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오늘 시작한 거에서 다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덜 중요하다고 하고 했죠. 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집중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강의 시간에 그런 말을 안 하려고 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안 중요합니다 하고 좀 하잖아요. 그럼 안 중요한데 뭘 나가나요? 그러던데 나와. 가끔. 자, 여러분 단순 회수기간법은 아까 제가 회수기간이 뭐라고 그랬죠? 회수기간이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승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자본회수기간은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자본회수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회수기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최초로 투자된 돈을 전액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유념할 것이 회수기간의 경우를 이야기할 때 저렇게 회수기간과 기업이 목표로 정한 회수기간, 즉 자본회수기간하고 기업이 목표로 정한 회수기간하고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예컨대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는 기업이 목표로 정한 회수기간이 5년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투자안의 회수기간은 4년이래. 그러면 목표보다 얘가 더 짧잖아. 그러면 투자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목표가 5년인데 그 투자안의 회수기간은 7년이래. 그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딴 것들은 투자 결정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요, 또 나중에 뒤쪽에서 공부할 텐데요.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하고요. 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할 거고요. 다음 시간 할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도 투자 채택할 거거든요. 근데 말이죠. 여기만큼 반대로 되어 있어. 부동산 방향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에 주의하면 되냐면 부동산 방향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데 목표보다 작으면 투자 결정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다음 상호 배타적인 투자는요. 이런 겁니다. 목표가 5년이야. 5년입니다. 네, 목표가 5년인데 투자한 A는 회수기간이 4년이고 투자한 B는 회수기간이 4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둘 다 목표보다 작죠? 그러니까 둘 다 채택하는 게 독립적인 투자 아닐 건데 배타적인 투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뭐 선택하죠? A 선택하죠. B를 버리고. 그게 배타적인 투자. 그래서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은 놈 중에 가장 짧은 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특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4년 그랬잖아요. 그러면 4년 이후는 안 따져. 그래서 자본의 시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기출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회수기간을 구하는데 진짜 쉬워. 왜 쉬우냐면 최초 투자한 돈이 1억 원이에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간은 연간 기준이고 회수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초기 투자액 1억 원은 최초 시점에 전액 다 투입됐고 각 기간의 현금 흐름은 매월 똑같이 균등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년차 연도로 합시다. 1년차 때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2년차 때 2천만 원이 들어왔어. 그럼 합하면 5천. 3년차 때 2천이 들어왔어. 합하면 7천. 이제 더 얼마만 더 들어오면 돼? 3천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4년차 때 6천이니까 3천이 더 들어온 시점은 몇 개월? 6개월. 딱 6개월에 3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몇 년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3년하고 6개월 걸려요. 한 번만 더 합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1년차 때 3천이 들어왔어. 자, 1억 투자했더니 3천 회수됐고 2천 회수됐어. 합치면 5천. 3천이 2천이 또 회수됐으니까 7천이 회수됐죠. 이제 3천만 더 회수되면 되는데 4년차 때 1년 동안 6천이 발생했단 말은 6개월에 3천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3년하고 6개월 지나면 전부 다 회수되죠. 3년 6개월이 답이야 그냥. 그 다음 3년 6개월 이후는 안 따져요. 그 말이 아까 3년 6개월 자본의 수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회수기간법이에요.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회수기간법은 전부 다 단순 회수기간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현가가 들어가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 이제 평균 회계 이익률법입니다. 여러분 평균 회계 이익률법이라고도 하고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한다고요?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부르는 말 회계적 이익률법을 이렇게 회계적 수익률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균 회계 이익률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수익률법, 평균 회계 이익률법. 이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이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다 한 거야 이제. 자, 지금부터는 덜 중요한 걸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면 저 중요한 걸 이해하기 위한 보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래의 예상되는 미래의 평균 이익을 투자의 평균 투자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보세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수익이 발생했다 합시다. 그런데 발생한 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전부 합하면 600. 그러면 셋으로 나누면 200. 그럼 평균이 200이요. 그 다음에 요거 투자한 게 1000이었고 요때 투자한 게 2000이었고 요때 투자한 게 3000 투자한 결과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균 투자액은 얼마예요? 6000. 3으로 나누면 2000. 요거 평균 투자액이요. 그럼 평균 순수익, 평균 투자액 곱하기 100 해봅시다. 몇 퍼센트? 자, 여러분 숫자 일부러 맞춘 거에 계산하기 쉬우라고 2000분의 200 10% 곱하기 100 하면 10%. 그게 뭐다? 회계적 이익률이에요. 이렇게 회계적 이익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목표 이익률이 있을 거라고요. 그 목표 이익률이 예를 들어 5%라고 쳐. 그럼 5%인데 얘가 10%니까 그런 경우는 투자를 하겠죠. 투자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런데 목표가 5%인데 얘가 3%면 투자하지 않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이쪽이 크면 투자하고 이쪽이 크면 투자하지 않지. 그 다음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입니다. 목표가 5%예요. 5%인데 A는 7%고
B는 6%야. 그러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높은 거 선택해야지. 이거 버리고 A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 별로 안 중요하다고. 특징. 자,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아까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음 또 하나. 아까 계산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100, 200, 300 투자액도 1000, 2000, 3000 이게 현금 흐름이 아니고 그냥 장부상의 가치일 뿐이에요. 장부상의 이익을 나타내는 단위일 뿐이고 실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할 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정도 알면 돼. 시험에도 이 부분에 관한 얘기가 아까 말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공부할 쭉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다 중요했어. 거의 다. 그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내용의 양도 물론 제가 천천히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도 제법 많았어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년간 나온 것 중에서 난도가 상쯤 속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 거 다 빼고 한 거예요. 그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은 작년에 공부한 분도 다 하셨고 재작년에 공부한 분도 하셨어요. 물론 5년 전에 공부한 분들은 아까 했죠. 자본환원계수끼리의 관계 있죠. 그런 건 안 했어.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공부한 분들은 다 했다고. 그리고 다 잘하셨고 실제 태어나면 답을 다 잘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아셨죠? 왜냐하면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시험에 여러분 합격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결국은 돌아오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꼭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